안녕하세요. 어지러운 세상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살펴보는 더 딥 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한 말에서 삼국시대, 정말 혼돈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손에는 제11권 원장양 국전 왕병관전, 이런 당시 기록들 발제본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황실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곳곳에서 영웅들이 서로 싸우던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속 인물들은요, 바로 이런 난세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이랬구나 하고 훑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들 속에서 보이는 청렴함, 용기, 충절 이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게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또 왜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면서 이걸 지키려고 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요. 바로 그 절대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강직함이에요. 사실 힘 앞에서는 원칙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오는 원환이라는 인물은 좀 놀라워요. 당시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이었던 여포 밑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포가 좀 그쵸. 네, 예측 불가능하고 또 잔혹하기로 유명했죠. 맞아요. 근데 그 여포가 사이 나빠진 유비를 비방하는 글을 쓰라고 시킨 거예요. 이야, 이건 목숨 내놓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당시 여포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하는 이걸 안 굽힙니다. 그냥 싫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거절하는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 기록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여포 앞인데도 안색 하나 안 변하고 딱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네. 남을 욕해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직 덕으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덧붙이죠. 그렇죠. 만약 유비가 군자라면 장군의 이런 비방에 신경 안 쓸 거고 소인이라면 분명 앙심 품고 갚으려 할 테니 그 모욕은 결국 장군께 돌아갈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유비를 섬겼듯 지금 장군을 섬기는데 만약 제가 여길 떠나면 이제 장군을 헐뜯을 텐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고 딱 짚어주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기만 낸 게 아니라 엄청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딱 분석해서 여포를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아, 비방 자체가 부당하다, 그리고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거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일에 쓰는 게 장기적으로 장군한테도 안 좋다. 이 점까지 다 짚어낸 거죠. 와. 이건 진짜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지혜하고 확고한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권력자 기분 맞추는 대신에 이성이랑 원칙을 내세운 거죠. 그 시대엔 정말 보기 드문 용기였어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그냥 싫다고 버틴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까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와,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강직함이 꼭 원한처럼 직접 막 대립하는 상황에서만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무라는 인물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양무, 요동의 공손도가 야심을 품고 그 조조가 비운 업당을 치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죠.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하면서 이건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간언했다고요? 맞아요. 당시 공손도의 측근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서 벌벌 떨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용기였죠. 그러니까요. 이런 원한이나 양무 같은 사람들 보면 왜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원칙을 지키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냥 현실이랑 타협하고 권력에 따랐을까? 개인의 기질도 있을 거고 가치관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의 이런 빛나는 선택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충절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군이 계속 바뀌고 어제 동지가 오늘 적이 되는 그런 혼란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충성심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료에 나오는 왕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더라고요. 왕수. 그렇죠. 왕수는 원담을 섬겼는데 원담이 조조한테 패하고 죽자 조조가 엄명을 내렸죠. 네, 원담을 위해 곡하는 자는 삼족,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까지 싹 다 멸하겠다. 와, 정말 살벌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왕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조한테 가서 원담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하죠. 네, 조조가 떠보려고 일부러 대답 안 하고 침묵하니까 왕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원시 가문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원담공의 시신을 거둘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 정말 목숨을 건 충절이죠. 조조도 그 의리에 감탄해서 결국 장례를 허락해주고 나중에는 그 청렴함까지 높이 사서 등용하기까지 하잖아요. 네네. 왕수의 충절은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충절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그 전주의 사례를 보면 그 복잡성이 좀 드러나요. 아, 전주요. 그 원래 유우를 섬겼던 인물이죠. 맞습니다. 유우가 공손찬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공손찬 밑으로는 안 들어가고 은둔했었죠. 네. 여기까지 보면 뭐 일관된 충성심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이 전주가 조조편에 서서 자기가 과거에 섬겼던 원씨 가문, 특히 원상을 공격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아, 그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이 몰락시킨 원상이 유동해서 죽고 그 머리가 조조한테 보내졌을 때 전주가 또 조조의 엄명, 즉 감히 원상을 위해 곡하는 자는 베겠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줘요. 행? 자기가 죽이는데 공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 배송지는 이걸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원상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이제 와서 제사 지내는 건 좀 명분이 부족하다. 왕수가 원담을 위해 곡한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평가했죠.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왕수의 충절은 딱 죽은 주군에 대한 순수한 의리? 뭐 이렇게 보이는데 전주의 행동은 뭔가 배신과 충절이 뒤섞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 당시 충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때로는 좀 모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섬길 거냐, 그리고 그 충성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였을 겁니다. 뭐랄까,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난세의 충절은 단순하지가 않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청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혼란한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탐욕에 물던 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나는 청렴함을 보여준 인물들도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왕수 역시 대표적인 예고요. 맞습니다. 그 원담의 거점이었던 남피성이 함락됐을 때 왕수 집을 가보니 또 곡식은 거의 없고 오직 책 수백 권만 쌓여 있었다고 하죠. 네, 그걸 본 조조가 선비의 명성은 헛되이 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죠. 물질적인 부에는 정말 초연했던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인물의 청렴함, 또 원칙주의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조조가 자기 죽은 아들 조중하고 병원에 죽은 딸을 영혼결혼, 그러니까 합장을 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일한대요. 아, 당시 최고 권력자가 제안한 건데 거절하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병원은 합장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그의 거절 논리예요. 논리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조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명공, 조조께 용납받고 또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이유는 제가 성현의 가르침을 지키고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명공의 명령을 따른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 하나가 될 뿐인데 어찌 그러시겠습니까? 와, 대단한 배짱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설득력이네요. 내가 존중받는 이유가 바로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 그 원칙을 깰 수는 없다. 조조도 진짜 할 말이 없었겠어요. 네,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조조가 자기를 대하는 이유를 딱 연결시켜서 설득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이런 청렴함과 원칙 준수의 모습은 다른 인물들한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원한이 여포한테 풀려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전리품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혼자 책 수백 권만 가져갔다는 이야기나, 아, 맞다. 그랬죠. 그리고 구견이라는 인물이 반란 진압하고 전공 보고할 때 관행처럼 부풀리지 않고 실제 수급만 딱 보고하면서 오히려 내란이 일어난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진짜 난세 속에서도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신념을 지키려 했던 선비들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혼란한 시대에 더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들의 청렴함은 단순한 개인의 미덕, 이걸 넘어서서 어지러운 사회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란 속에서의 학문 추구와 원칙 고수. 전쟁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아예 세상을 등지고 학문에 몰두하거나 조용히 은둔하면서 자기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자료에 나오는 관념과 병원이 대표적이고요. 네, 이 두 사람은 황건적의 난 같은 사회 혼란을 피해서 같이 요동으로 피난을 갔죠. 특히 관영의 요동에서의 삶은 여러 면에서 좀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줍니다. 네. 단순히 난리를 피해 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랄까 일종의 학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실천했죠. 아, 그 우물물 기를 때 다툼 생기니까 미리 물 길어다 놔서 분쟁 해결했다는 거랑 네네. 이웃집 소가 자기 밭 망쳤는데 오히려 소를 막 극진히 돌봐줘서 주인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일화. 이런 거 보면 인품과 지혜가 느껴져요. 근데 그 자기 수양 방식은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아, 그 나무의자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50년 이상을 나무 의자에 꼿꼿이 앉아 생활했는데 절대 택상다리,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안 해서 무릎 닿는 부분에 구멍이 뚫릴 정도였다고요. 네, 이게 뭐 단순한 기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면서 원칙을 지키려는 그의 아주 강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관영의 모습은 당시 혼란을 피해서 은둔하면서 학문을 추구했던 다른 지식인들, 뭐 예를 들면 장천, 호소, 초선 같은 인물들의 경영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 왜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서는 대신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은둔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학문의 가치를 지키려는 또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세에 처한 지식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꼭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실제로 관용은 이후에 위나라의 문제와 명제가 여러 차례 높은 관직 주면서 불렀지만 끝내 거절하잖아요. 네, 심지어 노인을 배려한 편안한 수레, 안거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건 뭐 단순히 벼슬을 사양하는 걸 넘어서 정치 권력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아주 확고한 원칙의 표현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난세 속에서 지식인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한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후한말 삼국시대라는 그 혼동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뭐 권력 앞에서의 용기, 또 복잡한 상황 속에서의 충절, 공직과 삶에서의 청렴함, 그리고 학문 추구나 은둔을 통한 원칙 고수까지. 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미덕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신념에 따른 실제적인 선택이었고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료 속 인물들이 보여주듯이 하나의 정답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군주를 섬기면서 현실 정치에 참여했고 원환이나 왕수 같은 사람들이죠. 네. 어떤 사람은 이미 몰락한 주군에게 이리를 지켰고 왕수, 또 좀 복잡하지만 전주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을 등지고 청년함과 학문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고요. 관영이나 병원처럼요. 결국 이 다양한 선택들이 그 격동기의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 또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흥미롭고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권력, 충성, 원칙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들의 모습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삶은 뭐 완벽한 영웅다움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뇌하고 선택했던 인간적인 기록들이기에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함께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는 유독 관직제의나 포상을 거듭 거절하면서 초야에 머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이들이 높이 평가받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요. 관영이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유능한 인재와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그 혼란한 시대에 그들의 그런 확고한 거부가 과연 항상 가장 덕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세상을 바로잡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그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와, 흥미로우면서도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들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